네, 오늘은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을 찾았습니다.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이 학교 캠퍼스의 전경이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이런 캠퍼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대학원들은 많이 있지만 전문대학원으로서는 이곳이 유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영한 원장님을 오늘 만나 뵙게 됐는데요. 원장님께서 지난 9월에 제14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의 취임에 대한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서 찾아뵙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14대 이제 원장으로 취임하신 게 9월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리고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국내 유일의 조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무 전문대학원을 이끌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예. 저희 대학원의 발전이 이 국내 세무학계와 또 조세 실무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세무 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립대학교의 전문대학원이라고는 한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법학 전문대학원이 있고, 또 디자인 전문대학원이 있고, 그리고 세무 전문대학원. 이렇게 3군데가 전문대학원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세무 전문대학원은 뭐 가장 그 중에서 오래된 그런 대학원이고, 네. 올해로 창립 22주년 예, 맞습니다.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세무 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저희 세무전문대학원은 2000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창립 22주년을 맞게 되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세무전문대학원을 만들게 된 것은 이 세무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세법만 안다든가 또 예. 회계만 안다든가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이 조세법, 그다음에 세무회계, 조세경제학의 이 세 분야 지식을 융합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무학의 내용이라는 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학부 수준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또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심화적으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경제학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 세무학을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서울시립대에서 이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 세무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석사 과정은 40명이고요. 석사는 40명. 예. 박사 과정은 10명을 매년 선발하고 박사 있습니다. 과정 10명. 예. 다만 이제 올해 저희가 학교에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저희 석사 과정에 2명이 이제 증원될 예정이고요. 예. 지금 교육부 승인 절차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예.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러면 올해는 이제 42명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교육부 승인 과정이라는 것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하다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제 중간에라도 이제 증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석사 과정 2명이 이제 증원될 계획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입시 경쟁률이 최근에는 이제 3대1에서 4대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3년간. 예. 그리고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비슷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원자들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석사 박사 과정의 지원자를 어느 정도는 좀 퀄리피케이션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사 등 법조인, 그러니까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법조인,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그리고 이제 세무를 이제 담당하시는 어떤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방 공무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 그다음에 기업에서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입니다. 저희 입시는요. 전문가들의 경쟁이고 그래서 이제 3대1, 4대1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쉽게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요. 이게 치열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재학생들도 이제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조세 담당 공무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원의 기능이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이 대학원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친교, 그다음에 정보 교환, 예. 이런 뭐 인맥이죠. 예, 인맥 예.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예.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원의 그 커리큘럼을 예, 잠깐 예.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저희는 일단은 교육 방침 원칙이 설립 그 원칙과 부합하도록 예. 이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경제학의 그 세 가지 분야를 모두 갖춘 인재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예, 예. 그 틀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공, 심화 전공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체계 자체가 이제 전공 기초, 그다음에 전공 심화, 그 공통 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 필수를 먼저 수강을 다 해야 되고요. 그 의무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조세법 총론하고 조세 전략 개론하고 재정학 예. 이 세 가지 과목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필수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세법 분야, 세무회계 분야, 조세경제학 분야에서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조세법에서는 뭐 민사법이라든가 세법 개론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그다음에 세무회계에서는 회계 원리하고 법인세 회계. 예, 민사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민법, 예. 그다음에 상법. 예, 이 민법하고 상법이 가장 중심이 기초가 됩니다. 되는 예,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법률이니까. 예, 예, 예. 예. 그리고 조세 경제학은 이제 경제 원론, 예. 그다음에 재정학, 조세 통계 분석, 예. 그다음에 지방세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기본으로 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수강이 된 다음에 예. 전공 심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이 그건 다양하겠죠. 예를 예. 들어서 세법도 뭐 예를 들면 뭐 국제조세를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뭐 상속증여세법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다양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조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국제조세법, 비교조세법, 조세협약 이런 예. 이제 국제조세와 관련된 과목을 심화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뭐 회계라면 조세 전략이나 세무 회계라면은 뭐 조세 전략 사례 분석이라든가 뭐 금융과 조세 뭐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세 경제학 분야라면 이제 조세 정책 분석이나 조세 정책 계량 분석. 예. 이제 이런 과목을 통해서 이제 심화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융합적인 어떤 기초, 그다음에 그 전공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심화 지식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예. 저희 대학원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세 쪽의 전문가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을 더욱더 심화시키는데 굉장히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이제 한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좀 그 수업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 방역 지침이 이제 전교적으로 전 학교 관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대학원 수업이라는 것은 과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숫자가 작기도 하고 많기도 한데 예. 일단은 그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 그래서 예.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원격 수업을 원칙으로 했을 때는 저희도 줌 강의를 통한 원격 수업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일부 소수 학생들만 듣는 뭐 이제 박사과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대면 수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2022년 들어와서는 예. 전면 이제 대면 강의로 이제 전환했고, 예.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부 강의는 줌 강의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예. 거의 대부분의 강의를 대면 강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어려움도 겪으셨겠지만 네. 또 새로운 어떤 그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네. 뭐 회의라든지 뭐 네. 세미나 같은 것들도 그렇게 줌이나 네네. 또 유튜브나 이렇게 이제 중계하고 하다 보니까 네. 훨씬 더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 들고 아마 교수님도 그래서 그런 줌으로 강의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저희 학교 예. 교수님들 대부분이 이제 줌을 예. 한다든가 동영상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이 좀 제고된 측면이 있고요. 예. 저희도 그래서 또 이런 어떤
그 줌 콘텐츠란 이제 그런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 개발해야겠다. 예. 이제 이런 또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학원에서 물론 뭐 대학원생들을 위한 이런 교육들도 하시지만 좀 공개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K-MOOC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그뭐 대국민 공개 강좌 네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던데 여기에도 몇 과목 그렇게 참여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K-MOOC라는 것이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K-MOOC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예. 이제 각 대학에서 개발한 강의 동영상 강의 콘텐츠들을 이제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도 이 K-MOOC 과목을 3개 개발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시기도 한 양인준 교수님의 야. 도전 국제조세법 101이라고 예. 하는 과목. 그다음에 저도 하나 개발했는데요. 예. 네. 성공하는 사업자를 위한 법인세 세무 전략. 아하.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학교 이제 기획처장이시기도 한 예. 최원석 교수님의 예. 시민을 위한 정부 회계가 예.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이 이제 국제조세 또 법인세, 정부회계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예. 주제가 어려운데 예. 그래서 이 과목들은 이제 불특정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나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각적 난이도를 좀 낮추고 좀 설명을 평이하게 하도록 노력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 그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예. 이런 그 K-MOOC 과목 개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들이 이 세무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님들의 예. 양질의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예, 뭐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세무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대학원에 직접 와서 강의를 들으면 물론 좋겠지만 네네. 그럴 이제 시간이나 기타 여력이 부족한 분들 또 자격이 안 돼서 또 네. 못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K-MOOC 같은 좋은 공개 강좌를 통해서 네. 교수님들의 아주 심도 있는 이런 강의들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교수님께서는 원래 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다 예, 갖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는 예. 이제 그 조세 전략 개론, 아까 그 공통 필수라고 하는 조세 전략 개론을 이제 석사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재무회계 실증 연구라고 하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세무회계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예. 이제 세무회계를 깊이 있게 심화해서 공부하려면은 예. 재무회계에 대한 실증 연구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재무회계 실증 연구를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또 큰 도움을 주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제가 제 수업을 이제 좀 수강하는 학생들은 예.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또 실무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공인회계사로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지 최근에 기업들의 그 회계 투명성이 좀 높아지기 위해서는 네. 뭐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그 투명성을 통해서 세수의 증가 효과가 있다 네. 하는 그런 그 실증적인 그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저희 제가 이제 그 회계 투명성과 국가 세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요.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회계 투명성을 제고를 해야 된다는 논의는 이제 많이 있는데 예.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아시다시피 돈이 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사 비용도 증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주기적 지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비용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비용이 드는 것이 국가 관점에서 그럼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회계 투명성이 증가가 되면은 법인세 세수가 이제 증가가 돼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 연구를 한 것이고요. 이제 그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투명성이 이제 높을 경우에는 근데 이 회계 투명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하고 기업 간의 이제 정보 비대칭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더 자기의 자원을 최적하게 배분을 하는 최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국가나 어느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높으면 해외 투자자들이 그 기업이나 국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회계 투명성이 굉장히 안 좋은 국가의 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같은 수익률이라면 이제
더 회계 투명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나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예. 과세 베이스, 이제 과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회계 투명성이 증가되면은 그만큼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 표준은 회계 이익에서 산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 이익이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투명하게 계산이 되면 조세 회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세 베이스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조세 회피는 줄어들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세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 이제 전 세계 뭐 그 아주 여러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예. 세계 경제 포럼의 공시 투명성 지수라든가 각 국가의 기업들의 회계 감사 비용의 투자 수준과 같은 변수들하고 예. 이제 회계 투명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죠. 예. 그러니까 각 국가의 어떤 세수와의 관계를 이제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명성이 제고가 되면 각 국가와 그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예.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뭐 기업들이 네. 그만큼 그 자신 있게 또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 생각도 예. 들거든요. 네네. 그만큼 투명성이 올라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세수도 증가한다 하는 네. 것들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하고 얘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예. 이제 학문으로서의 중요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사회 공헌을 요즘 이제 많이 그 하십니다. 부르짖고 예. 있고 물론 뭐 대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중소기업들은 많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회 공헌도를 좀 점수화해서 상증법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데 있어서 네. 좀 그 반영을 하자 하는 이런 의견도 제출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언뜻 듣기에 네. 중소기업과 상속증여와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물론 뭐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 승계와 관련된 그렇죠. 이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사실은 이제 그 창업주들 중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주요 중소기업 경영자들 중에 지금 연세가 은퇴하실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예.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기업 승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고 예. 또 대부분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주식을 갖다가 이제 팔게 되면 경영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 상속세를 내면서 주식을 물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예,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가압상속공제나 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같은 예. 기업 승계 지원세제가 지금 현재 상증법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뭐 그 한도를 굉장히 많이 네, 늘린다는 이런 예, 얘기가 예.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예. 의외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마 예. 건수로 보면은 200개 이내일 겁니다. 음.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도. 예. 그래서 이 기업 승계 지원세제를 왜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예. 이제 기업 승계 지원세제의 선정 기준이나 사후 관리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불합리하고 이래요.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이상의 장수 기업에 대해서만 가압상속공제를 뭐 제공해 주는데 예. 가압상속 이제 금액이 지금 뭐 이제 100억, 200억 뭐 예. 이렇게 500억까지 예.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업력 기준 하나에 연동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후 관리 기준으로 이제 고용이나 뭐 또는 여러 가지 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엄격해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업주들이 이 가압상속공제 같은 것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뭐 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기업승계 지원세제를 그럼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함으로써 이제 고용이 늘어난다든가 예. 연구개발이 늘어난다든가 예.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일어난다든가 예. 또 그 기업이 공익적인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효익을 기업이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좀 이제 발상을 전환을 해서 예. 중소기업이 만약에 사전적으로 이 사회적 공헌도를 많이 제고하면 그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그런 공헌 실적이 높은 기업들이 기업 승계 지원 세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면 이 기업들이 또 중소기업들이 그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고용을 더 활발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통로도 하나 더 열어두는 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가압삭선 국제 요건이 너무 이제 그 엄격하다 보니까 사후적인 실적만 보는 게 아니고 사전적인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접근 가능한 제도가 되면 이용률이 좀 높아져서 기업 승계의 세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가업 승계 제도를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다 하는 데서부터 이제 실작이 되신 거고 이렇게 사회 공헌하는 기업들이 또 많아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큰 좋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될 테고 그래서 또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숫자도 더 늘어나게 되고 어쨌든 정부에서 이번에 그 500억까지 해서 뭐 1조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업들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얘기가 좀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 공헌도를 측정하는 부분들이 좀 실무적으로는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세법의 틀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좋은 의견들이 뭐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고요. 그밖에 또 이제 아무래도 회계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비영리 조직에 대한 그 회계 감사 공영 제도에 대한 주장도 또 하셔서요. 현실적으로 이 비영리 조직의 회계 감사 문제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그 문제화된 적들도 있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이 그동안 좀 문제였고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비영리 문제는 일반 기업하고 비영리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일반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는 더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나 채권자들이 있잖아요. 일반 기업은. 그러니까 주주나 채권자들이 자기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회계 정보에 관심도 많고 또 이 주주나 채권자들 중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들 중에는 은행 심사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투자를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비영리 조직의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뭐 개인 기부자들이거나 또는 뭐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교직원들이거나 뭐 학생들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영리 조직의 회계 투명성을 감시하고 요구할 만한 어떤 전문성이나 전문 지식이나 조직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영리 조직의 관리자가 부정과 오류를 범하기가 더 쉬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비영리 조직이 또 회계 기준이나 운영 방식이 또 일반 기업하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감사나 이제 이런 그 감시를 할 때 전문성이 더 필요하거든요, 일반 기업보다. 그런데 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돈을 버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이해관계자들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회계 감사 비용을 충분하게 이제 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기업과 달리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덤핑에 저품질 회계 감사가 이루어질 환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시민단체 사건이라든가 또 뭐 사회복지기관의 사건이라든가 또 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이제 회계 부정이 이 비영리 조직의 신뢰성 그 다음에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 감사 공영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다음에 좀 더 그 공공 부문에서 관리하면서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회계 투명성을 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영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과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일부 그래서 좀 요새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제 공영제가 아닌 때에는 그냥 그 공동주택 그 입주 관리 주체가 그냥 또는 관리 주체가 그냥 그 감사인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덤핑 제일 싸게 주는 데다가 이제 사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아무래도 품질이 품질이 떨어지는 회계 감사인이 되는데 예, 예.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자체나 뭐 또는 이제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이 선정할 때 관여를 해서 예, 예. 하게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덤핑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반대로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는 부분도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 그다음에 좀 그 독립성과 적격성이 보장이 된 그런 네. 감사인을 선정하는데 이제 국가가 또는 공공기관이 개입을 하는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금 일부 이제 이렇게 공연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비영리 조직 전체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되겠네. 네네. 예. 아까 뭐 일반 기업들 이렇게 일반 기업들에서 가업 상속 공제하는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 요즘 그 상속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한꺼번에 거의 비율로 해서 지금 납부하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데 이거를 유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을 때처럼 각 개개인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계산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요즘 아마 여의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법제화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싶은데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사실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그 상속인이 유산취득가액에 대해서 각각 세액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세부담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율은 누진 세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만큼 세금을 그 한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잖아요. 과세한다는 점. 그 다음에 증여세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하고 상속세 과세 체계와 일관성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OECD나 이런 국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장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산세 취득세의 좀 이제 단점이라면 취득세 단점이라면 이제 이게 조세 회피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납세자들이 자기가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니까 이제 자기들의 상속세 총 부담세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뭐 위장 분산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조세 피해가 초기에 뭐 나타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과세 당국의 조세 행정도 이제 세무조사 행정도 따라가겠죠 물론.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십 년간 유산세 제도를 채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틀의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 큰 체계를 변경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세법을 굉장히 많이 큰 틀에서 고쳐야 되니까 이제 어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과 검토가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현행 유산세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개별 피상속인이 그 자신이 취득한 그 상속재산을 취득한 가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 동일한 한계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이제 A는 많이 받고 B는 적게 받았는데 이제 한계 세율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뿌려주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공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동일한 세율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상속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가액을 중심으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공평성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제 납세자들의 어떤 인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세부담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소 아니냐, 감세 아니냐, 또 이제 정부의 세수 감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불합리하지만 세수나 또는 어떤 부자 감세 이런 이슈 때문에
불합리하지만 안고 가자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고 예. 사실 물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예. 이제 모든 자산과세와 소득과세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정말 이런 우리 소득 계층별 세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정을 해 나가면서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 어떤 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게 그 이론적으로 맞는지 그 부분 또는 이제 불공평한 부분이 없는지 예. 이런 걸 위주로 조정을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세율이나 아니면 다른 과세와의 어떤 부담 수준에 대한 총합적인 검토 예.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그 상속세율도 우리나라 너무 높다. 네, 그래서 네. 좀 이제 줄여야 된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가 이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네. 정부의 세수도 이제 많이 좀 감소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부유층에 대한 네, 감세, 이제 그 세금 또 감소 효과 뭐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냐 하는 네. 이제 이런 네. 이제 얘기들도 이제 나올 수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가는 게 네. 일단 옳다고 본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아마 네. 대부분 요즘 그 여야를 뭐 막론하고 아마 이쪽으로 의견들이 좀 모아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네. 바로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조만간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네. 국제 조세와 관련돼 있는 또 연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얘기예요. 네. 뭐 구글세라고도 처음에 이제 네네. 뭐 우리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 진보된 이런 이제 네.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네네. 아마 2024년부터 네. 글로벌 그 최저 한세가 15% 네네. 뭐 이렇게 좀 결정된 걸로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탄소세라든지 또 환경 관련된 조세들도 요즘 계속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법령도 일부 반영이 되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예. 여전히 이제 뭐 필라 1, 필라 2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예, 필라 1, 필라 2. 예. 그래서 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에는 거의 조금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예. 디지털세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예. 이제 알고 있고요, 제가. 예. 물론 이제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게 지금 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효과를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체가 이 틀 자체가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쟁점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있어서 예. 어떤 이제 그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실무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예. 이제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다국적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가 예. 투자와 공급망은 크게 변화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율이 좀 낮은 국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회사를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에도 그런 나라에다 굳이 예.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뭔가 복잡한 지배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제 이 투자 인센티브를 세율로 준다든가 하는 부분도 좀 어려울. 어차피 최저한세를 낸다 그러면은 뭐 과도한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거 해줘봐야 어차피 최저한세를 다 뺏기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세율과 투자 관련된 투자 인센티브 관련된 규제도 아마 변화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개별 국가가 낮은 세율을 어떤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 조세 경쟁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다국적 기업 간의 얘기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탄소세라든가 예. 또 이제 뭐 요새는 또 조세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SEC나 이런 데서 이 그 기후 관련된 그렇죠. 공시나 예. 또는 뭐 인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예. 생기고 있죠. 예. 뭐 ESG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EU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탄소세라든가 또 이제 공시라든가 또 이런 규제를 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수출도 못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예. 따라서 이 가치 사슬 체계를
친환경 쪽으로 이제 변화해야 되는 예.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 영향을 미리 면밀하게 계속 안테나를 세우면서 이제 분석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여러 연구와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사실 조세 실무 전문가들은 열심히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예. 사실 저희와 같은 이제 예. 세무학자들도 이제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곳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네. 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 또 네. 졸업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겠다 네.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 원장으로 앞으로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2년 기간이죠. 네, 네. 예, 2년 기간 동안에 이런 노력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일단 대학원은 최고 수준의 강의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다양한 양질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좋은 신규 강의를 개발을 할 것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강의의 경우에도 예. 이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 이제 강의 교수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적정한 수강 인원이 얼마가 되면 좋겠는지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강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는지 예. 이 다양한 노력들을 협의를 통해서 소속 예. 교수님들과 함께 기울일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강의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연구 세미나를 예. 이제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이제 조세 연구 세미나라고 그래서 매 학기에 여러 차례 이제 그 명사들을 모셔서 조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또 조세 실무업계 공동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현장 법률사무소하고도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조세 판례 연구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3일 회계법인하고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조세 전략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3일하고 했었고 작년에도 이제 김현장하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조세 실무계하고 계속 이런 공동 세미나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예.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활발하게 거기서 논문 발표도 하고 또 이 실무가들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예. 좀 더 이 연구와 어떤 그 지식의 수준을 또 높여갈 수 있도록 예.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또 이제 강의도 좀 제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외 세무학계하고 계속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는 스웨덴의 이제 웨레브로 대학하고 이제 이 스웨덴 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구하고 또 우리도 우리나라 세제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는 그런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그전엔 또 일본 이제 대학 뭐 예를 들어 리츠 메이칸 대학이라든가 예. 또 그 북경의 이제 중앙경상대학 예. 이제 이런 중앙재경대학이군요. 중앙재경대학 이런 그 해외의 그 세무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로 오갈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국제 협력 및 연구 물론 그 나라 사정이 또 우리나라 다를 수는 좀 있겠는데 그렇죠. 이제 다시 좀 복원을 해서 이제 국제 협력 연구나 교육 사업도 이제 조심스럽게 방역 지침을 이제 수행해 가면서 지켜가면서 추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22년이 됐으면 이제 성인으로서 큰 그 몫을 차지하는 이런 이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의 세무전문대학원이 나날이 그동안 발전해 왔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원장님과 함께 더 발전하는 모습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nd every step quicker than the last. My feet tread down this beaten path, and I'll keep on pushing through.
'cause I get up and I may fall right back down, but your love lifts me